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이제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또 한은이 어떤 경기 진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네, 수출과 내수 침체라는 복합적인 악재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뭔지 전문가들과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또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은이 앞서서 이제 지난 3월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악화되니까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 금리를 1.25%에서 이제 0.75%로 인하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2차 대유행으로 판단되는 지금 시점인데 오늘장에서 이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현재로는 동결할 수밖에 예. 없다고 봅니다. 먼저 요게 0%에 너무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네. 내려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자꾸만 그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월세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금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뭐 투자 올라갈 시기도 아니고 올라갈 수가 있다면은 소비를 좀 늘려야 될 텐데 이것도 효과적일지가 지금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뭐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뭐 내릴 어떤 그 설득적인 이유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통화 정책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제한된 것 같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이제 비판을 사실 한국은행이 받고 있는 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또 환율이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1,180원에서 1,190원 사이에 박스권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또 이제 그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그 금통위에서 동결 배경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잉 유동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본원통화, 한국은행 발권력이라고 대표하는 본원통화가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 13.5% 정도 증가했는데 예년 한 1.5%에 비해서 한 그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결정했고, 향후에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을 좀 남겨놓는 차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을 했고, 그런데 이미 이제 통화 정책에 유효한 이 금리 하한선, 실효 하한에 근접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벌써 그냥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과거 5년 정도 생각해봐도 뭐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한 0.25% 내려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투자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뭐 영향이 있었다면은 뭐 가계 부채만 늘어나고 뭐 그래가지고선 좀 우리가 너무 좀 통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뭐 IMF 같은 데나 뭐 세계은행, OECD 같은 데도 통화 정책은 계속 유지하되 재정 정책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네.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통화 정책은 상당히 무식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리면은 이게 뭐 부동산으로 가든지 뭐 투자로 가든지 소비로 가든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정 정책이 좀 더 까다롭지만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돈을 가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네. 그 성장률 전망치 예상대로 지금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한국은행이 가정했을 때 비관적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8%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나 수출이 살아나지 않을 때 이제 코로나 제19 확산세가 심화됐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폈는데 예상대로 마이너스 1% 이상 이제 좀 하향 조정한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OECD 같은 경우도 네.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 있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의
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그 경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수출이 감소하는 게 조금 한 자릿수로 이제 둔화세는 보이고 있어요. 지난 예. 7월에 이제 마이너스 7%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9월부터 예상되는 내수 절벽입니다. 예, 예. 특히 네.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제 8월 말로 종료되고 그다음에 이 또 3분기 이제 9월 달 접어들면서 이제 그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더군다나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니까 이런 측면이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대폭 하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3분기에는 더 성장률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하향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면이 반영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미있는 것은 국내외 기관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으로 지금 예. 수렴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1년이 거의 다 간 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2020년 끝날 때까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변화폭이 지금 갈수록 이제 제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장률 예측이 수렴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 초서부터 예측한 걸 본다면은 이 코로나 독감이 우리가 경제가 좀 현대화되고 그다음에 글로벌화된 다음에는 처음 이렇게 맞은 좀 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예측을 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나 도구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조정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으니까요. 최근 열린 이 국회 기재위에서는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한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작용이 컸다. 즉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린 효과 이외에 뭐 경기 부양이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되찾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할 때는 뭐 양쪽의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1.25%, 1.25%에서 그 0.75%로 이제 0.5% 포인트 이제 빅컷을 하면서 네. 사실은 그 RP의 무제한 매입 그다음에 SPV에 대한 그 대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양적 완화를 병행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하는 양적 완화 스탠스가 좀 틀리거든요. 미국은 주로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는 그런 정책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 매입 같은 경우는 단기 그 채권을 매입해주는 단기 자금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은행이 다시 기업에게 이제 그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하는 그런 필요한 기업의 자금 공급이 좀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매입을 하는 스탠스로 갔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회사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좀 용이해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RP 매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은행들이 그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그 방향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지원이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서 교수님 얘기를 좀 보완하고 조금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한다면은 이게 한국은행이나 뭐 어떤 중앙은행이든지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은 지금 이런 뭐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그런 거품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정책의 결과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가 다른 조치가 없다면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게 그렇게 거품으로 가기 전에 지급한 돈이 얼마큼 좋은 역할을 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올린 이유가 피해받은 기업들이나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얼마큼 도와주고 그쪽에서 유동성으로 갔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자산 버블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동결이 되면은 어떤 한은이 예상하는 그런 고려하고 있는 부분 자산 버블도 조금 꺼질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뭐 좀 보합세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올리는 거는 상당히 그 버블을 깨트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할 것 같고 내리는 경우에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렸을 경우에는 대출 증가세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네. 부동산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려되는 부동산 가격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을 선택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올 연말까지 사실은 한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동결 카드밖에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굳이 좀 이제 그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면 국채 매입이죠. 사실 국채 매입인데 한은이 사실 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중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양쪽 원화를 택할지는 이제 금통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을 하는 카드를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선택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역할이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코로나 독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금리를 계속 저금리 유지해도 투자가 별로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설이 진짜 중요한 것은 금리 자체가 아니라 실수요가 늘어나느냐 그래서 실수요를 늘리게 우리가 원래는 금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이 뭐 돈을 빌리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를 늘리면서 실수요를 늘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수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게 고리가 풀릴 것 같지. 그냥 통화 정책 그 금리에 의존을 하면서 그게 실수요를 높여줘 가지고선 경기를 활성화시킬 거다 기대했다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연결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죠.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풀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뉴딜 펀드 어떻게 보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걸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뉴딜 펀드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동성 흡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금리 뭐 0.1% 포인트만 높아도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뉴딜 펀드가 어느 정도는 해법은 될 수 있는데 좀 운용상에 좀 보완돼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운용상의 보완이요? 예, 운용상의 네. 보완. 당초에 이제 그 3% 확정금리로 제시하면서 실적 배당 상품에서 어떻게 확정금리를 제공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가지고 국채금리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좀 후퇴한 양상인데 네. 참고로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 3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0.78% 정도 되거든요. 10년물이 한 1.28% 정도. 네. 그러니까 한 2% 이내에서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억 원 이하 그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5.5% 저율과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4% 이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있거든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제 뭐 예를 그 정부가 뉴딜 펀드 해지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투자 사업도 5천억 규모에 한해서 이제 신용 보증 기관에서 보증도 서주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성 회수하는 차원에서 또 환급성 높이기 위해서 상장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도가 있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조금 3년에서 10년 동안 자금이 묶였을 경우에 이제 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에 이제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는 사실 이런 그 상품이 어떤 그 특성들에 딸려 있을 것 같지. 지금 금리 매력도로만 보면은 상당히 시중 유동성 흡수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관제 펀드라는 논란도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 근본적으로는 서 교수님하고 동의하지만은 좀 적정되는 게 또 다른 면에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나온 조건을 본다면은 요거는 펀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지역채, 무니시퍼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방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일단 빌려 가지고선 그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그 지역 정부가 받는 세금에서 돈을 갚아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걸 민자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선 돈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민자 사업을 얼만큼 정부의 입김이 갈 거냐. 그런 다음에 또 이 민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은 뭐 근본적으로는 수수료나 뭐 요금 같은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그 수수료 같은 게 높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돈을 제대로 갚아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또 하나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 정부가 그 금리를 원금하고 그 수익을 보증해 준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국채 발행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책임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좀 고려해 보진 않아야 되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근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파를 완전히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올해 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를 해봤고 이제 하는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 내년은 1%로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빠르게 종식이 되면서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게 좀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OECD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V자 반등 예상하는 근거는 사실 연말쯤 되게 되면 코로나19가 뭐 백신 개발을 통해서라든지 확산세가 이제 상당히 주춤할 거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기저 효과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이제 V자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3, 4월 달, 5월 달까지 해외 그 어떤 국가들의 어떤 수출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뭐 두 자릿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들이 좀 회복세가 접어들면서 한 자릿수까지 이제 수출 둔화세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괜찮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문제예요. 사실 내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축되는 경향들이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 3차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상당히 커지면서 오프라인 소비 급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내수 이제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내년에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이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치면 분명히 내년에 한두 번 정도의 어떤 그 인하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지금 상황에서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내수를 이제 위축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조치. 최근에 이제 뭐 2차 긴급재난금 지원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지금 내년에 이제 V자 반등 기대하기는 저는 뭐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수출 비중이 뭐 45% GDP의 45%되기 때문에 국내하고 해외가 둘 다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해외에서는 지금 코로나 독감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수출 그 살아날지가 지금 좀 불확실한 거고 지금 수출 둔화율이 좀 수출 그 감소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 좀 얘기는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 수출이 다 그 하락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 어떤 면에서는 낮은 바탕에서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줄어들었는지도 조금 제가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내수를 지금 그래서 너무나 내수를 걱정해가지고선 지금 뭐 거리두기도 지금 3단계 안 가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수를 너무 걱정해가지고선 필요한 조치를 안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코로나 독감이 확장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독감이 확장하면서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 크게 코로나 독감이 터졌다든지 삼성전자에서 크게 터졌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1%, -2%는 오히려 좋다.
그런 만큼 이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단기적 금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그 성장률을 뭐 몇 % 이상 돼야 된다고 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 독감을 잡는 데에다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예. 자, 이번에 수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이제 경제 봉쇄 조치를 하면서 2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요, 16.6% 네. 급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2차 대위험 조짐도 있긴 합니다만 선진국들의 주요 움직임을 본다면 뭐 경제 셧다운 같은 아주 큰 폭의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불안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출도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우리가 수출이 가장 안 좋았을 올해 4월 달이었거든요. 마이너스 25% 이상 이제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다가 이제 5월 들어서 23%로 조금 낮아졌지만 두 자릿수 유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마이너스 10.9%, 7월 달에 마이너스 7%. 점점 이렇게 좀씩 이렇게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인데 네. 사실은 저게 올라가는 추세가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 같은데 이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요가 많았고 미국도 네.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상당히 그 수출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격 그 수요 가 많아지면서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그 반도체 수출이 잘 됐었는데 그 동안에 재고가 너무 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반기 가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실적 좀 나빠진다고 봤을 때 결국 저 그 한 자릿수 수출 감소폭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이제 자동차밖에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내구재 상품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최소 뭐 2년 이상씩 자동차를 교체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턴오버가 이제 빨리 진행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반기 수출이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수출보다는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면서 수출 그 감소세에 대한 억제를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자소-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수요가 존재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저 그 수요가 다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래 저 그 소득 그 다른 나라들도 저 그 소득이 좀 줄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판로가 그렇게 늘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 그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수출 더 늘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수출이 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그쪽 차원에서 좀 만들어야 될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되네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얘기를 해볼게요. 종전 0.3%에서 이제 올해는 0.4%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는 오히려 기존의 1.1%였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그런데 이제 1%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 왜 그러냐면요. 작년 2019년도에 계속 1% 미만의 물가 성장률이 유지됐고 예. 오히려 9월 달에는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연초에 1.5%에서 1.3%쭉 내려오다가 예. 지금 5월 달에 마이너스 0.3%였다가 지금 7월에 0.3%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한해에서 제시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가 2%거든요. 네. 계속 1년 이상 그 밑을 머물면서 유지됐다는 건 사실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소비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하락이 계속되면은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 물가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소비를 오히려 늘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도 소비가 늘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와 투자가 같이 감소하는 소위 말해서 디플레이션
그 소용돌이라고 이제 경제학 용어를 쓰는데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게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지금 간과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그냥 근원 인플레이션만 보면은 지금 그 CPI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서 교수님이 그 염려하는 것은 좀 확실히 그 제조업품에 보면은 좀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동안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물가 성장률이 그 제조업품은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통계를 보면은 가장 물가가 많이 떨어진 분야는 전기, 수도, 가스고요.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또 석유. 여기서 그냥 많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문제는 뭐냐?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손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디플레이션 넘어갈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 예. 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을 보니까 1,637조 원을 넘겨서 전 분기 말 대비 약 26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 부담이 늘면 역시 씀씀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 그래도 뭐 침체된 소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를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가계부채가 2분기에 지금 1,637조 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한 26조가 늘었거든요.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비가 가계 입장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소득도 이제 좀 상당히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소비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어떤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저금리 효과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 정부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 이런 거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가 있으면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내가 임시적으로 지금 소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대출을 해가지고선 그냥 그 소비를 유지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국회의원이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번에 가계 신용 증가의 주범은 신용 대출하고 전세 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뭐 신용 대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경기 침체 때문에 좀 소비를 유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단기 장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을 내 가지고서 내 소비를 지금 유지하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요걸 갚을 때 소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것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양면이 있긴 하지만은 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소비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들 투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디플레이션도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 소비 침체를 조금 막기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지금 한창인데 그렇죠.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차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여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응답자의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다라고 네. 밝혔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저 결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경기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 이후에 자영업자의 그 매출이 한 56%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실적만 보더라도 늘어났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선별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부 지원해야 되느냐 네네. 그게 이제 이슈인데 결론적으로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겠죠.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별하느라고 오히려 시간이 걸리게 되면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로만 보게 되면 1차 때와 같이 2차에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내수절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우리가 지금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 빚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될 텐데,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면 선별적인 그 지급이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긴급 지원금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요를 유지해 가지고선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을 살린다.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 소득 보탬, 피해자 소득을 좀 보태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둘 다 선별적인 게 답이에요.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는 재난지원금 중 오직 한 3분의 1 정도가 소비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외국의 연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해도 한 30 내지 40%만 돈을 소비로 쓰고 나머지는 뭐 저축하든지 아니면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는 이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들, 그 저소득층이 좀 더 그래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돈을 주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 작년에 뭐 연말정산이나 뭐 소득세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물론 좀 놓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자금을 누가 지금 자격이 있냐 없느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 끝에 이제 네. 지급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뭐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안의 중대함이나 뭐 지금 비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뭐 한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보편적 지급으로 서둘러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지급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선별적 지급이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지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해외에서 지급한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도 3월부터 논의가 있다 결국 5월 달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네. 2개월 동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급하는 측면에서는 그 선별이냐 뭐 전액이냐 전체 지급하느냐 결정하는 게 상당히, 그거보다는 이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부에서 그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지금 40% 이상 된다는 건데요. 요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과거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적자 국채 발행하면은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그 영구채를 발행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그거를 이제 매입해주게 되면 한국은행에는 이제 손실로 잡히지만 국가 채무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잉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을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영구채 발행을 통한 이제 정부가 영구채 발행을 통한 한국은행의 그 매입, 이런 거를 통한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영국, EU,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흔히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그렇죠. 정책 한번 취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영구채 아이디어는 재밌는 것 같네요. 조금 좀 걱정된다는 것은 이게 영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좀 금리를 지급해야 될 어떤 그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약간 염려되긴 하지만은 그것도 한번 실험해볼 만한 아이디어는 것 같습니다. 네.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가 4차 추경 뭐 관련된 얘기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고요. 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 입장이 서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앞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도 얘기하셨지만 역시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40% 넘어가는 거 기정사실화됐고, 자꾸 우리가 1차 추경 뭐 1, 2차 추경 24조, 3차 추경 35조, 벌써 추경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원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되겠죠. 경제 수장으로서 부담되는데, 일단 뭐 미중 이후에 상대적으로 국가 재난 상태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재정을 지키는 그런 뭐 스탠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재정을 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네. 재정을 쓴 다음에
좀 정상화된 상황에서 또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국가 어떤 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 채무 비율 잘 관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런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걸로 봤을 때 일단 올해까지는 좀 재정을 컨트롤하는 기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쪽에 더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재정 적자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돈을 적절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길어진다면은 그러면 회복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좀 선별적인 긴급지원금 얘기에서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돈을 쓸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재정 적자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필요는 없다고 보겠지만은 이 돈을 우리가 진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 요거는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서지영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